어, DSM-5 진단체계? DSM 진단체계에 대해서 그냥 왜 이거를 쓰는지, 이게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거를 좀 아시고 가시면 나중에 언젠가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으로 그냥 가볍게 준비를 했으니 가볍게 들어주시고 그냥 모르시는 게 있다 혹은 뭐 제가 너무 이렇게 헛소리를 하고 있다 싶으면은 그냥 아무 때나 끼어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우리가 진단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그냥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이제 수련생들을 가르치고 하다 보면은 진단을 왜 하는지 잘 모르고 그냥 진단을 내려올 때가 있어요. 왜 하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진단은 일단은 사실 정말 결정적으로는 그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그 DSM의 진단 체계 자체가 여기 맨 마지막 줄에 간단하게 써놓기는 했지만 뭐 다이렉트한 어떤 치료 성공의 레시피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디프레션이라고 진단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디프레션이라는 딱 그 진단명에 딱 맞는 어떤 약물의 용량과 뭐 약물의 종류와 약물의 용량과 뭐 복용 타이밍과 뭐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디프레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약을 정말 한 세네 차례 막 이렇게 바꿔가면서 테이퍼링하고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또 안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SSRI스가 잘 안 맞아가지고 막 최근에는 그런 거 쓰잖아요. 막 비타민 이런 거 쓰고 에스케타민 같은 거 쓰고 TDCS도 써보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DSM 진단 체계가 반드시 그 치료하고 딱 연결이 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뭐 연구에 있어서도 아주 막 이렇게 공고하게 연관이 된다 이렇게는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우리가 진단을 왜 내리느냐 하면은 이거는 다분히 클리니컬한 건데 어떤 우리가 그 퍼스블한 트리트먼트를 각 진단마다 어쨌든 연구를 해놨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에비던스 베이스 트리트먼트라고 하죠. 그래도 디프레션에는 어떤 치료법들이 가장 좀 많이 잘 먹히더라라는 것들이 근거에 의해서 이미 정돈이 되어 있고, 뭐 그거는 심리치료뿐만 아니라 약물 사용에 있어서도 그래요. 예를 들면은 어, 디프레션, 그러니까 유니폴러 디프레션에 대해서는 SSRI가 가장 잘 먹히는 치료법이기는 해요. 맞아요. 근데 그게 바이폴러 디프레션이면은 잘 안 먹혀요. 바이폴러 디프레션 환자들은 SSRI가 실제로 잘 안 먹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일이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하나 아는 게 아니라 이미 기존의 이 진단에는 어떤 것들이 잘 먹히고 이 진단에는 어떤 것들이 좀 잘 안 먹히더라 뭐 이런 것들을 이미 사전에 좀 정리를 해놓는 입장에서 그래서 그런 다이그노시스가 굉장히 유용한 면이 있고 또 되게 중요한 건데 이거는 사실 학교에 있을 적에 저도 잘 몰랐다가 이제 임상 현장에서 파악하게 된 건데 어떤 서비스, 어떤 건강 서비스, 어떤 사회적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진단에 딱 이렇게 맞아떨어져야 이 해당 진단을 가지고 있어야만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서비스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발달장애 저희 병원이 이제 발달장애 그 거점 병원이 되어 있는데 그 발달장애로 진단을 받지 않으면은 이 아이가 조금 이제 발달이 좀 뒤떨어졌다라고 해도 그 진단이 없이는 받을 수가 없죠. 왜냐면은 정부의 정책 차원에서도 이거는 너무 당연한 것인 게 모든 사람에게 다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다 나눠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의 어떤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걸 줄 거야라고 이제 정책을 정하는데 거기서 가장 쉽게 사용이 될 수 있는 카테고리는 역시 진단이란 말이죠. 그리고 어떤 연구자들, 어떤 치료자들은 가끔은 이제 이 진단 자체가 그게 굉장히 세라피틱하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은 반반의 긍정하기도 하고 반대하기도 하는 입장인데 예를 들면 바이폴러 환자라고 해볼게요. 제가 계속 바이폴러 예시를 드는 실제 바이폴러를 많이 보기도 하고 바이폴러 전공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바이폴러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바이폴러라는 사실을 되게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나는 많은 바이폴러 환자들은 매닉이 오기 직전쯤의 상태에 있을 적에 혹은 하이퍼매닉이 오기 직전쯤의 상태에 있을 적에는 항상 되게 오만 가지 진단을 끌어다 놓으면서 자기의 문제를 설명을 하려고 해요. 뭐 자기가 OC인 것 같다, OCD인 것 같다,
강박적인 행동을 한다, 아니면 불안장애인 것 같다, 아니면 이제 에지테이티드 되잖아요. 그 되게 항진되기, 실제로 몸이 굉장히 항진되어 있기 때문에 내 몸이 아픈 게 아닌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당신이 지금 바이폴라리티가 있고 이러이러한 증상들을 바이폴라를 가진 사람들은 겪는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환자들과 이 증상에 대해서, 이 병리에 대해서 논의하는 데 있어서 한 발 굉장히 나아가게 된다라는 데에서 되게 트리트먼트에 효과가 있다, 진단을 내리는 것 자체가 어떤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실제로 있고요. 하지만 뭐 그렇게 진단을 내렸을 적에 오히려는 이제 라벨링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임상가들이 환자한테 당신이 어떤 진단입니다라는 걸 아주 막 초반부터 얘기를 잘 해주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스키즈프레니아다라고 진단을 받으면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막 굴거든요. 물론 세상이 무너진 것 같겠지. 스키즈라고 진단을 받으면 세상이 무너진 것 같겠죠. 하지만 그런 라벨링 효과를 피하기 위해서 또 이제 진단을 명시하지 않는 거기도 한데, 어쨌든 간에 진단 자체는 좀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렇고요. 또 우리가 진단에서 그러면은 제일 많이 활용하는 체계가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면은 제가 연구에 있어서, 사실 저는 연구에 있어서도 근데 DSM을 더 많이 써요. RDLC보다는. 네, 어쨌든 임상 현장 혹은 연구에 있어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진단 체계는 이 두 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DSM과 ICD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ICD는 학교에 계실 적에,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 학생으로 있을 적에는 사실 의외로 친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게 더 많이 쓰이는, 그러니까 그 정신과에서 많이 쓰인다기보다는 이거는 진짜 전체 의학적인 그 필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진단 체계이고, 보험 코드도 사실은 ICD, 우리나라에서 보험 코드도 ICD를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DSM 기준으로 진단이 내려가지 않아요. 그 공식적인 진단은. ICD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이거는 WHO,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만드는 진단 체계고, 어, 그러다 보니까 세계보건기구에서 만든다는 거는 이 전 세계적으로 이 진단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는 뜻이거든요. DSM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DSM은 만드는 주체가 아메리칸 사이키아트리 어소시에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정신과 의사들의 관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진단 체계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거가 사실은 DSM 체계의 가장 큰 한계라고도 볼 수 있을 거고요. 어쨌든 ICD는 그래서 세계적인 좀 합의를 거쳐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ICD가 한 6판이 나왔을 때쯤에서 이제 DSM이 1판 정도 나오기 시작하고 좀 그랬어요. DSM을 굳이 만들었던 이유는 사실은 정신질환에 대한 좀 분류 체계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유에서 만들어졌던 것이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ICD랑 DSM이랑 둘 다 비슷하게, 사실은 비슷한 카테고리들을 가지고 있고 서로서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진단 체계이지만, 어쨌든 만들어지는 주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관점이 살짝씩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유념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ICD는 실제로 가격도 되게 싸고, 저소득층 국가에는 되게 그냥 이렇게 잘 배포해주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DSM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살려고 해도 비싸죠. 네, 그렇다는 거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DSM이 정신과 쪽에서 우리가 어떤 연구를 할 적에도 DSM-5는 사실상 골든 스탠다드라고 생각될 만큼 많이 쓰이고 있어요. 특히나 우리가 미국 심리학회 혹은 미국 정신과 학회에 어떤 소관인 그런 학술지에다가 논문을 낼 것이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RDLC보다도 DSM에 기반한 진단일 때 더 무리가 없이 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의 관점이 아니라 논문들에서도 나오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DSM의 그 진단 체계의 프레임워크 자체는 그 어떤 좀 진단이 되게 안정적인 어떤 실태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조금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안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함으로써 약간 뭐 연구든 치료든 뭐든 어떤
뭐랄까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다 내릴 곳을 하나 마련해 줌으로써 모든 것들을 좀 상당히 쉽게 만들어준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따가 이제 디멘셔널 어프로치가 좋은지 카테고리컬 어프로치가 좋은지를 말씀드리면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연구를 할 적에도 치료를 할 적에도 망망대해에 던져져 있으면 너무 뭐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진단을 가지고 있다라는 요 딱 그 기준이 하나 세워져 있고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뻗어나가면 훨씬 더 쉬워지는데 그런 기준조차 없이 뭘 이렇게 해나가려고 하면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DSM의 진단은 상당히 이 사람의 어떤 카테고리컬한 그 진단이 굉장히 안정적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가는 데에서 좀 시작을 합니다. DSM은 사실 원래는 원인론적인 접근을 처음에는 시도를 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한 1940년대쯤, 그러니까 DSM 원판이 처음 만들어질 때쯤에는 원래는 이제 이런 원인론적인 접근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 원인론적인 접근이라는 게 사이코 아날리틱한 관점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사실 뭐 뇌를 들여다볼 만한 변변한 도구도 없었고 뭐 그렇다고 다른 생물학적인 어떤 정신병리 생물학적인 요소에 대해서 그렇게 알아볼 만한 좋은 도구들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조금 더 인문학적인 관점에 의해서 세상을 좀 그러니까 정신병리를 해석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었고 그게 이제 사이코 아날리틱함 되었던 거고요. 항상 어쨌든 간에 원인론적인 접근을 우리가 싫어했던 것만은 아니에요. 원인론적인 접근을 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원판에서는 뭐 원판과 2판까지는 사실은 2판은 거의 개정판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원판에서는 좀 어땠냐면은 분류를 할 적에 뭐 뇌의 어떤 조직적 이상 그 뭐 외상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그런 뭐 분명한 뇌 기능의 이상으로 발생한 장애들을 따로 이렇게 묶어놓고 그러니까 되게 원인론적이죠. 그리고 어떤 시민성인 분명히 시민성으로 확신이 되는 그런 장애들 이거를 이렇게 따로 묶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어떤 좀 더 사이코 아날리틱한 관점에 의해서 어떤 리액션으로서 분류를 해놨다는 데에서 이제 한계가 좀 있었죠. 왜냐하면은 리액션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너무나 많은 그러니까 환경과 그 개인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변해버리기 때문에 인간이 그렇게 스테이블하지도 않고 그리고 임상과마다 또 다르게 매길 수도 있고 뭐 이런 문제들이 생겼기 때문에 ICD 쪽에서는 그 당시에 굉장히 싫어했어요. 이런 관점을. 너무 신뢰성이 없다라는 비판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DSM-3까지 와서는 이제 심파마틱하고 카테고리컬한 관점을 드디어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이코 아날리틱한 관점을 그때는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DSM-3에서는 이제 좀 더 심펌에 기반해서 카테고리컬하게 딱 나누는 그런 관점을 굉장히 중시했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렇다고 해서 병인론을 그럼 완전히 또 배제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분명히 DSM은 우리가 흔히는 뭐 심퍼마틱하고 카테고리컬한 관점을 택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는 있지만 그 생각보다 우리는 계속해서 병인론에 의해서 진단을 하고자 노력을 해 오기는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병인론을 아는 장애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병인론적으로 진단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발달 장애 이런 것들이 있죠. 혹은 뭐 오가닉한 뇌증후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원인을 알기 때문에 그거는 원인론으로 진단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심파마틱한 관점을 택했던 이유는 그냥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원인을 모르는데 이 증상들이 같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어떤 신드롬 형태로 나타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것들은 그냥 한 덩어리로 묶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접근을 했던 거지 원인론을 완전히 포기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DSM-4, 3, 4까지도 뭐 상당히 카테고리컬한 관점을 채택했고 DSM-5에서는 더 원인론적으로 많이 가자라고
노력을 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우리의 지식이 너무나 일천했던 관계로 어, 꽤나 디멘저널한 관점으로 오기는 했으나 그래도 여전히 좀 카테고리컬하죠. 어쨌든 최종 목표는 그래도 원인론에 의한 진단일 거예요. 모든 그거는 정신과 쪽에서 이제 연구를 하든 임상을 하든 하는 사람들은 항상 다 그걸 꿈꾸고 있지, 뭐 이렇게 카테고리에 의해서 딱딱딱딱 분류하는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그게 편해서 지금 당장은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미 뭔가 많이 말을 했던 것 같지만 그 카테고리컬하고 심퍼마틱한 베이스의 다이그노스틱 크라이테리아를 우리가 채택한 데에는 약간 그런 배경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치명적인 약점들이 몇 가지 있죠. 반드시 카테고리컬하고 심퍼마틱한 진단 체계를 택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거를 간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한 가지 문제는 우리가 실제로 지금 카테고리컬한 진단을 임상에서 활용을 할 적에 가장 크게 일어나는 문제는 공병을 줄줄이 단다는 거예요. 불안과 우울이 항상 겹쳐서 되게 흔하게 겹치잖아요, 실제로. 겹쳐서 나타난다고 둘 다 줘버리고. 그리고 뭐 성격장애 같은 경우에는 이제 B는 사실은 혼재돼서 나타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B군 전체의 특성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다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그러면은 그 사람이 진짜 그 모든 장애를 다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죠. 그냥 이 불안과 우울이라는 증상을 가진 어떤 공통적인 원인을 가진 문제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되게 많은 건데 우리가 지금 모르기 때문에 증상에 기반해서만 접근을 한다면 불안 증상도 나타나고 우울 증상도 나타나니까 둘 다 줘버려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동반이완된 장애가 있기 때문에 되게 많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한 가지 원인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너무 과잉 진단을 해버릴 수 있다라는 게 이 심터마틱하고 카테고리컬한 접근의 한 가지 단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바운더리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면 소셜 앵자이어티하고 그 어보이던트 퍼스널리티 디소더는 사실상 진단 기준을 살펴보시면 거진 유사하고 그냥 디멘저널한 문제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현대로서는 카테고리컬한 접근법을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모든 사회적인 상황을 다 피하는 게 아니라 특정 사회적 상황에 대해서만 좀 소빅하고 되게 이렇게 싫어하고 피하려고 하고 이러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보이던트 퍼스널리티를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진짜 그냥 발표 좀 싫어하고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진짜 새로운 사람도 절대 안 만나려고 하고 딱 나에 익숙한 사람들과 혹은 나 혼자 있는 것만을 너무너무 편하게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그냥 단순히 소셜 포비아 이렇게 줄 수도 없는 것이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비슷한 문제를 갖다가 괜히 두 개로 쪼개놨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이 가운데 이 바운더리에 있는 사람은 뭐라고 진단을 해야 되겠어요?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가 실제로 돼버리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소셜 앵자이어티나 어보이던트 PD도 그렇지만 더 흔하게는 이제 정신증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들은 진짜로 진단할 적에 뭘 줘야 되지? 막 이런 문제들이 되게 생겨서 결국은 막 이렇게 진짜 되게 숫자 하나하나 따져보고 기간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그냥 진단을 기계적으로 내리게 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스키즈 어펙티브하고 바이폴라 디스오더 이런 경우에 사실 바이폴라 원 같은 경우에 사실은 그거는 그냥 정말 사이코틱한 심텀이 더 심하냐 덜하냐 약간 이런 정도의 무드 심텀이 더 심하냐 뭐 이런 정도의 문제고 거의 비슷한 문제이고 비슷한 치료법을 활용을 심지어 해야 되는데도 우리가 얘를 굳이 이제 두 개의 진단으로 쪼개놨단 말이에요. 왜냐면 카테고리컬하게는 그게 훨씬 더 유리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기는 거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아직까지는 카테고리컬한 심텀 베이스드 된 진단을 좀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카테고리컬하고 심텀 베이스드 된
특히나 심판 베이스드 된 진단을 활용을 하는 경우에는 트레이트 수준에서의 무슨 문제 혹은 맥락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할 수밖에 없죠. DSM-5에서도 사실은 그거는 그렇게까지 고려가 되지 않았어요. 아무리 디멘저널한 접근을 택했다고 해도.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그러니까 되게 친한 사람을 잃었어요. 뭐 연인을 잃었다고 하죠. 연인을 잃어서 너무너무 심각한 우울 증상을 나타내고 있어요. 애도 반응일까요? 아니면 이 사람이 디프레가 온 걸까요? 근데 사용하는 약물은 똑같아요. SSRI거든요.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진단에 있어서 실제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그 현재 DSM 체계를 사용을 함으로써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문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어쨌든 임상 현장에서든 아니면 연구에 있어서든 계속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좀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카테고리칸 이거 이런 진단 체계를 왜 쓰느냐라는 문제가 당연히 나올 수 있는데 훨씬 편하거든요, 진짜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원인론 혹은 뭐 우리가 지금 현재 파악한 원인론에 근거해가지고 디멘저널한 어프로치를 만들어놨다고 해요. 뭐 RDOC 같은 걸 실제로 클리닉에서 사용을 한다고 쳐요. 그러면 진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돼요. 지금도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소요를 하고 있는데 RDOC에 근거를 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환자에 대해서 다 그 브레인 이미징을 해봐야 되는 거고 심지어 브레인 이미징을 할 적에 이게 그 시스템들의 각각의 문제 그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언디가 활성화가 됐느냐 덜 됐느냐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펫을 하거나 fMRI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찍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제대로 된 기준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애매하고 정말 망망대해에서 헤엄치는 기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심토마틱하고 카테고리컬한 그런 이제 진단 체계를 활용을 한다고 한다면은 그냥 외적으로 드러나는 증상들만 딱 보고서 다다다다 그 체크리스트처럼 진단을 할 수가 있으니까 훨씬 더 유용하고 되게 쉽죠. 그렇기 때문에 임상적 유용성에 근거해서 우리가 DSM-4, 5를 계속해서 이제 카테고리컬한 버전으로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동료끼리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은 카테고리컬한 그런 어떤 진단 체계를 활용을 하는 것이 훨씬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높여요. 예를 들면은 이제 성격장애라고 해요. 성격장애의 그 DSM의 섹션 3를 보시면 이제 그 대안적인 성격장애 모델이 나와 있는데 이거 해가지고 하나하나를 다 설명을 해가지고 동료하고 의사소통을 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 그 경계선 성격장애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한마디 해주는 게 훨씬 더 빠르잖아요. 경계선 성격장애다라고 하면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도 이 사람 어떤 사람이겠구나 하고 이게 그림이 딱 그려질 거고 그러니까 이런 효율성 측면에서는 카테고리컬한 접근은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그래서 임상적인 효용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사용을 합니다. 라는 것을 마음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거는 그럼에도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럼에도 우리는 원인론을 찾아가고 있어요. 되게 비관적인 얘기를 했지만 원인론을 엄청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DSM-5에서는 원인론에까지는 못 갔더라도 디멘저널한 접근을 활용을 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막 이제 DSM을 실제로 보시면은 세베러리티에 대해서 다 이렇게 스페시파이어를 다 달아도록 하는 것들이 있고 또 뭐 이렇게 ASD 같은 거는 완전 대표적이죠. 아예 스펙트럼 디스오더라고 이렇게 명명을 딱 해놓고 뭐 이런 식으로 최대한 그래도 우리가 원인을 지금까지 밝혀온 것에 대해서는 원인론을 진단에 포함하자라는 운동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왜 다 안 되냐라고 하면 아까 그 말씀드렸던 클리니컬 유틸리티 때문도 있고 그리고 법적인 문제들 때문에도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이 사람이 오티즘 스펙트럼 디스오더의 가장 마일드한 단계에 있어요. 그러면 옛날 진단에서 이제 아스퍼걸 디스오더 같은 걸 줬을 거거든요. 옛날 DSM-4 진단에서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발달장애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는 그런 굉장히 사회복지적인 문제들이 엄청 두드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정말 클리니컬 유틸리티를 고려해서 만든 게 지금의 버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원인론을 찾고 결국에는 원인론적인 진단을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것도 선생님들이 고려를 하시면서, 그 진단은 결국은 어떤 이렇게 불변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연구와 그 임상 연구가 계속해서 발전함에 따라서 전문가들끼리 합의를 거쳐가지고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발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 굉장히 횡설수설하면서 말을 제대로 전달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